저는 인문학적 성찰과 법적 판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박형남 판사입니다. 왜 판사가 법만 알면 되지 왜 인문학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사실 사람들의 모든 일이 법으로 재판으로 판단하지만 법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특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속마음은 어떤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오게 됐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다 끝에가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잖아요. 그 사자가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한자로. 변호사는 선비사, 의사와 교사는 스승사, 판사는 뭐죠? 일사. 판사는 죽어라고 일만 해라 라고 해서 판사입니다. 저도 28살 때 판사가 되고 나서 한 20년간 계속 다른 판사들과 같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대 중반 들어서 제 인생에 회의가 왔습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내 행복의 전부일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갑자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집 주변에 있는 서점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인문학 책,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맞다.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좋은 재판 하려면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늦게 철이 들어서 낮에는 재판하지만 그러나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는 인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답게 즐겁게 사는 거죠. 먼저 나 자신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살지만 그저 습관대로, 그저 관성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남들 하던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 또는 오대수, 오늘 대충 수습해 살자, 그런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욕망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인문학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연과 다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야 된다. 법만 그대로 묻는 대로 적용하다 보면 결과가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나라 법은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의 조치에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103조 사회에 반하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너무나 실질적인 결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사의 상식과 공정감에 따라서 결과를 바꿔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사이 결혼 지참금 청구 사건입니다. 대학교 의료원의 전공인 원고가 여자를 중배로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냥 뭐 연애하지 않고 조건적인 만남이죠. 그러면서 결혼할 때 내가 저기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은 내가 병원을 개업할 건데 돈을 달라. 그랬더니 그 신부 아버지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못 믿겠으니까 각서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 5억 원과 5억 상당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각서를 써서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결혼하고 결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인 남자는 사실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여자하고 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피고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이 원고가 나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여자하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 법에 이런 게 있죠.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법원이 배척하니까 갑자기 이 남자가 그 각서, 아까 각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장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인을 상속한 자기 부인과 처제들을 상대로 해서 이 각서에 의해서 돈 10억을 달라,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판사라면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자,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이게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걸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준다는 약속하고 주려고 할 때 시점의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중간에 돈을 받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거나 또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담당 판사로서 실제로 제가 한 사건입니다. 고민했어요. 증여 해제 사유를 좁게 규정해서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범죄는 아니고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건 맞는데 증여자는 아버지지 그 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한 그 남편에게 법이 공백이라고 법에 흠결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윤리에 현저히 반하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법관이 이럴 때 일반 조항으로서 이 남자의 주장을 배척할 것은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가지 민법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수중자의 권리를 내세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조항의 기초가 되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윤리와 상식에 어긋난다. 인간관계와 정의를 배려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좀 이 남자에 대해서 약간 훈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보통 훈계 안 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쉽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와 상식에 비추어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원고는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또 제가 또 말을 했어요. 원고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고는 남편으로부터 대등한 인격체를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기대와 자존심 이렇게 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감을 했죠. 그 여자분에 대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피고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진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염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하고 나니까 다음날 그날 9시 뉴스부터 다음날 아침에 법원에 출입한 여자 기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이다 같은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달 후에 모 방송국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스토리로 한 게 있습니다. 판사가 인문학적 정신으로 개별적인 정의를 구해내야 되고 어려운 그리고 정말 아쉬운 그 여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하는 것이 올바른 판사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심적 부검 사건입니다. 2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40대 사무관이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두었고요. 새로 편성된 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는 늘었지만 새로 팀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40%가량 초과 근무를 하는데 위에서는 인정은 안 해주고 또 승진하는데 다른 후배는 됐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그래서 말수가 줄고 불면증으로 수면 유지를 버티다가 어느 날 새벽 2시에 자기 집에서 몇십 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자 망인의 처가 이 죽은 남편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했다. 그 우울증이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하게 됐다 해가지고 유족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제1심은 경찰 조사 그리고 국세청 직원이니까 내부 조사 그리고 일반적인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병이 우울증이 있어도 대부분 병원에 안 가잖아요. 가면은 또 집안에 망신이고 뭐 해서 그냥 약만 먹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과로 스트레스 우울증이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1심에서 배척을 했어요. 졌죠. 그러니까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을 보면은 자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여자 관계나 뭐 금전 관계, 주식 투자 관계가 아니라 업무적인 사유로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사회 평균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종전의 일반 감정에 따르면 사람들이 잘 정신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심리적 부검을 우리 법원에서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 평균인설은 자살자를 너무 가혹하게 되는 거 아닐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데 너는 왜 남들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약한 사람을 제대로 배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심리적 부검은 뭐냐? 정신과 전문의가 자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인터뷰하고 혹시 남아있는 유서나 일기 그리고 진료기록 분석해서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재판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인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있는 어느 의사분이 전공이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3개월간 그분이 심층 조사를 하고 나서 감정서를 냈더라고요. 그분을 3시간 동안 법원에서 불러서 신문하고 나서 제가 긍정하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 없다 라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거다. 또 그리고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 아까 말한 여자 관계, 무슨 금전 관계, 주식 관계 이런 게 없더라. 이런 거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 있어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미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평균인 기준설이 아니라 개인 당사자 기준설, 그 사람 개인 입장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세계사적인 재판에서 본 양심과 법의 갈등. 자, 먼저 이야기할 것은 소크라테스 재판입니다. 이 아테네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면은 저기 페르시아라고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나라가 침략을 해왔죠, 그리스로. 근데 그때 아테네나 이런 데는 수많은 도시국가였는데 아테네가 맹주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저쪽 그 스파르타, 아주 왕이나 그 군인을 숭상하는 스파르타가 폴리스 중에 1등이었는데 이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를 이기면서 이제 아테네가 이제 넘버원이 됐어요. 다른 도시국가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죠. 그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시기를 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한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한 30년간 있었어요. 이 아테네는 민주주의, 이 스파르타는 왕정, 아테네는 문민주의, 이쪽은 무인주의, 이렇게 체제와 이념이 달랐어요. 30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하다가 이 아테네가 졌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 스파르타한테 거의 멸망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아테네가 졌는가, 이 원인도 따져야 되겠고, 또 누가 지도자는 뭘 잘못했느냐, 누구한테 책임이었냐, 이런 걸로. 그리고 앞으로 아테네 체제가 민주적으로 갈 거냐, 왕이나 귀족의 다스리는 체제로 갈 거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고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후적으로는 민주파가 이겼는데 그 이제 민주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튼 과거의 나쁜 원인, 특히 귀족파 또는 친스파르타파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았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명시적으로는 친스파르타가 아니지만 자기 제자들이 스파르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아테네 정치 지도자애들, 특히 민주파 지도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파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대표적으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재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넘긴 게 이 소크라테스 재판입니다. 거리의 철학자죠. 40살 때까지는 자기 아버지 직업에 따라 석공을 하다가 갑자기 40살 넘어서 인생의 회를 느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요. 잘 사는 게 뭐냐, 덕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언가. 자기가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대답하죠. 그러면은 꼬치꼬치 캐묻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반성 없이 살지 말고 제발 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이러면서 3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좋았어요. 아, 새로운 사상이 있다 그랬는데 기성계층들이라든지 정치 투자들은 아,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스파르타 친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네. 이래가지고 민주파 시민 3인이 고발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3가지였어요. 나라에서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기성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하게 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이 당시에는 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뽑힌 500명의 시민들이 하루에 재판 끝냈습니다. 지금처럼 뭐 몇 년 끌지 않고요. 1차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500명 중에서 280명이 유죄가 판정되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못했다 반성하면은 또 혹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나는 제대로 사는데 당신네들이 너무나 멍청하게 살아 그런 거 하니까 배신감 반감을 느꼈겠죠. 2차 변론에서는 아, 나 저기 뭐 벌금 필요 없고 오히려 나한테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난 배심원들이 이제는 360명인가요 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여러분들은 흔히 책에 보면은 아테네 시민이 민주정이 잘못한 오판이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테네 시민도 좀 이런 죄목으로 사형에 처한 건 처음이지만 반대로 소크라테스도 잘못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나라가 망하는 시기잖아요. 평소에는 좀 표현의 자를 넓힐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서는 가급적인 한쪽으로 모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만 강조했고 뭐 그래서 소크라테스 절반, 아테네 시민도 절반 잘못하지 않았는가.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자, 소크라테스는 사회적인 관습, 뭐 그리스 신, 아테네 신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의 규율이라고 세계 최초로 말해서 철학자가 됐죠. 그러나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신에 따라 하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양심의 자유가 있죠. 과연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드레피스 재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판 재심으로 유명한 겁니다. 1870년대 이야기인데요.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몇 달 만에 전쟁에서 졌죠. 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나폴레옹이 뭐 독일, 러시아까지 이겼다가 이번에는 단박에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 민족은 뭐냐, 프랑스의 영광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우리도 다시 보복을 하자. 우리나라가 전쟁에 진 것은 이 경제력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빼돌리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도 프랑스 민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프러시아 사이에서는 간첩을 통한 첩보전이 치열했습니다. 1894년에 어떤 청소년 아주머니가 뭘 발견했는데 이게 보니까 프랑스 장교가 독일 군인들한테, 독일 대사관한테 군사 정보를 빼내는 그런 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발신해 보면은 영어 이니셜로 D가 나왔어요. D로 시작된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정통 장교, 귀족의 자제들은 아니고 이거 어디 유대인 놈이 저지른 거 아닌가. 유대인이니까 나쁜 짓 할 것이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이제 수사관이 체포를 해가지고 너 써봐라, 필적 감정하게 썼더니 정 달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드레피스가 일부러 거짓을 쓴 거다, 허위로 만들어 썼다, 이렇게 필적 감정을 조작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가 간첩이다 라고 해서 증거를 조작했죠. 앙리 소령이 주도했는데요. 여론 조작을 다 했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 군사법원 판사한테 뒤에 있는 그 장관이 쪽지를 보냈어요. 야,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재판이라고 해서 쪽지를 알려준 재판이었습니다. 아무튼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드레피스가 진짜 간첩이다. 그리고 애는 프랑스 군부를 배신한 거니까 종신형에 처한다. 그래서 악마의 섬으로 종신 살아라. 저기 지금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그런 데 선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임으로, 앙리 소령의 후임으로 피카르라는 사람이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다지 조사를 하니까 이건 저기 도저히 드레피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구나. 에스테라지라는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걸 발각했습니다. 에스테라지는 프랑스 군부의 정통 자제였어요. 이 군부는
우리나라 정통적인 귀족의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상한 잡종인 드레피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죠. 군부는 자위에 가서 한 번 재판했는데 유신이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귀족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드디어 양심적인 소설가 에밀 졸라가 아까 말한 로르라는 신문에다가 나는 고발한다 해가지고 쭉 수사는 어떤 게 잘못되고 재판은 뭐가 잘못됐다고 자세하게 적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알게 되었죠. 드레피스가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드레피스파와 반 드레피스파로 프랑스가 반쪽으로 분열됐어요. 드레피스에게도 중요하지만 프랑스 사회도 중요했어요. 과연 국가와 군부의 권위가 중요한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인권과 유죄 무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상이 정반대로 논쟁이 대립되었고, 드디어 후자가 승리해서 프랑스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좀 더 공화주의적인 사회로 바뀐 거죠. 군사법원은 왜 올바르게 못했을까? 다 힘이 센 군부가 또는 검찰에 기소했는데 내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의 압력에 대해서 이기지 못한 그런 거죠. 안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진실을 희생하면서 또는 사회적인 올바른 희생하면서까지 국가 안보를 할 수 없다. 드레피스 사건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변했는가? 사회적으로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판 하나가 프랑스 사회를 바꾼 거죠. 인문학적인 성찰이 왜 필요한지, 법과 윤리가 갈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